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음성인식 팀의 정민규, 김한규라고 합니다. 네, 저희 발표 들으러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클로바 노트의 두뇌, 네이버의 엔드투엔드 음성인식 소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클로바 노트 서비스를 많이 써보셨는지 들어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아까 보니까 다른 세션의 앞발표에서 클로바 노트의 웹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클로바 노트 서비스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먼저 간단한 소개 영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9월 15일까지 기획 마무리해서 9월 23일까지 디자인 공유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파이팅입니다. 아직도 적고 있나요? 녹음하는 일을 텍스트로 바로 보는 네이버 클로바 노트. 네, 클로바 노트는 보셨다시피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사용자들의 말을 텍스트로 변환해 준과 동시에 그 인식 결과를 활용하는 다양한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클로바 노트는 다른 기능들도 이제 많이 중요하겠지만 결국 음성인식 기술이 또 핵심이 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핵심적인 네이버의 엔드투엔드 음성인식 엔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께 데뷔 자리에서 최초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9월 15일까지 기획 마무리해서 9월 23일까지 디자인 공유할 예정이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9월 15일까지 기획 마무리해서 9월 23일까지 디자인 공유할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파이팅입니다. 아직도 녹음하는 일을 텍스트로 바로 보는 네이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리허설 제대로 안 해가지고. 네, 오늘 발표 드릴 순서입니다. 네, 먼저 음성인식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는 엔드투엔드 ASR 음성인식 모델을 한규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언어 모델에 대해 또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그 후 저희 모델만의 특별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서비스 적용 사례 및 앞으로 고민할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음성인식이랑 어떤 문제를 말하는 걸까요? 네, 여기 네이버에 다양한 이제 서비스들이 있는 것을 아실 텐데요. 이 중에서 이제 많은 서비스들에 또 음성인식 모델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이제 디바이스를 통해서 원하는 명령어나 음성을 발화하게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클로바가 적용된 AI 고객센터 솔루션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이제 12시에 예약되나요? 라는 발화를 했을 경우 모델은 이 음성을 듣고 디바이스로 12시에 몇 분으로 예약해 드릴까요? 라는 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각각 어떤 AI 모델이 쓰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사용자가 12시에 예약이 되나요? 라는 음성을 발화하였고 이 발화는 문자로 12시에 예약이 되나요? 라는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음성이 문자로 변환되는 것을 음성인식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ASR,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혹은 STT, Speech to Text라고 합니다. 이렇게 ASR 혹은 STT라고 하는 이 모델을 통해서 변환된 문장 텍스트를 통해 AI 모델은 이 발화가 이제 예약 문의와 관련되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을 자연어 이해 혹은 NLU,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이라고 합니다. 발화의 의도를 파악한 모델은 이 의도에 맞는 대답을 골라서 사람의 음성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용자에게 이제 음성으로 대답을 해주죠. 이 과정을 이제 음성 합성, 영어로는 TTS, Text to Speech라고 합니다. STT와는 이제 반대 방향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ASR 음성 인식의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조금 더 좀 포멀한 수학적인 언어로 음성인식을 정의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인식 신호를 일단 길이가 t인 피처를 추출하고 이를 여기 벡터 x로 표현을 합니다. 이때 이 피처는 다양한 신호 처리 함수를 통하여 추출하거나 음성인식 신호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어떻게 이 피처를 추출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발표의 범위를 벗어나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의미의 문자열을 y라는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각 컴포넌트는 이제 글자 혹은 단어
혹은 서브워드라고 하는 그런 단위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때 어떤 음성인식 모델이 계산해주는 확률, 여기서 PASR Y 기분 X는 주어진 음성 X에 대하여 문자열 Y가 이 음성에 맞는 텍스트일 확률을 나타내주는 것이고, PASR Y 기분 X 값이 가장 큰 값이 되는 Y를 이 모델의 인식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과정을 저희 네이버 엔드투엔드 음성인식 모델에서는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성 신호가 들어오면 이제 뉴럴넷 기반의 엔드투엔드 ASR 엔진이 또 언어 모델이라고 불리는 LM과 함께 1차적으로 음성인식 결과를 계산하는데요. 이 두 모델은 빔서치 디코더를 통해서 가장 최적이 되는 음성인식 결과를 찾아줍니다. 그 후에 음성인식 결과가 이제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기법의 후처리 엔진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인식 결과가 계산이 되고 사용자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기 나와 있는 이 각각의 모델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여 인식 결과를 계산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김한균 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저희 팀의 정민규 님이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네이버 클라우드 스피치 팀에서 음성 인식을 연구하고 있는 김한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네이버의 엔드투엔드 음성 인식 엔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드투엔드 ASR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전통적인 ASR 방식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그림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저는 그냥 옛날에 저희가 하던 ASR 방식이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져왔고, 사실 이 그림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셔서 무서워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글자가 조금 작기는 한데, 저쪽에 보면 HMM이라는 좀 되게 복잡해 보이는 알고리즘도 있고, DNN 즉 이 신경망 모델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텍스트를 발음 기호로 변환해주는 G2P라는 알고리즘도 예전에 쓰는 ASR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이 되게 많은 알고리즘을 같이 넣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학습하는 ASR 방식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음성 인식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좀 더 쉽게 ASR 모델을 만들 수는 없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발음기호 변환 등 전처리 작업 같은 게 필요하지 않고, 또 여러 알고리즘 대신 오로지 신경망만으로 ASR을 해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복잡한 학습 과정 없이 한 번에 ASR 모델을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저희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음성 인식기가 엔드투엔드 ASR 음성 인식기입니다. 엔드투엔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왼쪽처럼 전통적인 인식 방식처럼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믹스해서 굉장히 복잡한 학습 메커니즘으로 ASR을 학습하겠다가 아니고요. 엔드투엔드는 오로지 딥 뉴럴 네트워크 하나만으로 음성 오디오를 입력으로 받아서 실제 저희가 원하는 글자를 출력으로 내뱉는 그런 ASR 모델을 만들겠다는 게 엔드투엔드 ASR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런 엔드투엔드 방식의 인식기는요, 텍스트를 발음기호로 바꾸는 등의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신경망 말고 다른 HMM 같은 다른 알고리즘을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간단한 학습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성 인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E2E ASR의 경우에는 쉽게 사용이 가능했고요. 특히 좋은 점으로는 이건 성능 면에서도 좀 향상이 있었는데요. 알고리즘 설계에 있어서 이제 사람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음성 인식에 대한 바이어스가 없이 오로지 데이터만 분석해서 모델이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의 잘못된 바이어스로 인한 성능 저하가 없어져서 성능 면에서도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E2E ASR의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구조가 단순해진 만큼 ASR의 성능을 좌우하는 요소도 굉장히 단순해졌는데요. 크게는 이 세 가지 요소가 E2E ASR의 성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좋은 데이터가 있는지가 ASR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모델 구조를 사용해서 ASR을 하는지가 또 엔드투엔드 ASR의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하느냐도 ASR의 성능을 좌우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신경망 모델 구조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최근에 좀 트렌드가 되는 여러 가지 엔드-투-엔드 ASR의 그 신경망 구조를 가져와 봤어요. 근데 이제 이 그림들은 너무 복잡하고 알고리즘 하나하나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세세하게 소개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냥 간략하게 그 큰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은 CTC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CTC는 오디오를 분석해서 글자를 그 분석한 오디오에서 바로 출력해내는 그런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한 음성인식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ED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AED는 이제 인식 결과를 한 글자씩 내뱉는데 다음 글자를 내뱉기 위해서 이전 글자와 오디오를 같이 분석하는 리커런트한 구조를 가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RNN 트랜스듀서는 이 CTC의 장점과 AED의 장점을 같이 믹스해서 사용하는 이런 약간 그 짬뽕된 알고리즘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방식의 ASR이건 간에 여기 그림에서 아마 글자가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요.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다 공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ASR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느냐는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얼마나 잘 학습할 수 있느냐로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E2의 ASR의 성능을 좌우하는 또 한 가지 요소인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E2의 ASR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는 음성 텍스트 페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좋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양질의 데이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세 가지를 달아놓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연 정확한 전사입니다. 전사가 잘못되면 이 전사 오류부터도 ASR 모델이 학습을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사 퀄리티가 최종적으로 인식기의 성능을 좌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정확한 전사 데이터가 좋은 인식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양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양질의 데이터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야 ASR 모델이 학습이 가능한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실제 서비스하고자 하는 환경이랑 그 훈련 데이터랑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배우 같은 분을 고용해서 대본을 읽어서 데이터를 구축하지 않고 실제로는 그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발화하도록 놔둔 다음에 그 오디오를 녹음하고 그 오디오를 직접 전문으로 전사하시는 분들이 듣고 전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단점이 뭐가 있냐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직접 해봤을 때 약 1시간의 오디오를 전사하는데 20시간이 넘는 시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1시간의 오디오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20시간이 넘는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까지 해가지고 만드는 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학습 메커니즘으로 저희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공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자들께서는 이제 혹시 텍스트가 없어도 오디오만 가지고 뭔가 ASR 모델을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자기 지도 학습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성 인식은 텍스트랑 음성의 페어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자기 지도 학습은 텍스트가 없는 음성에서 음성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학습하는 방식으로서 텍스트가 없어도 음성 인식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저희는 더 이상 텍스트가 있는 음성 데이터를 전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그냥 너무 그 추상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자기지도 학습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보여드렸던 그 E2의 ASR 신경망 모델 구조에 대해서 복습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CTC, AED, RNN 트랜스듀서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그림 세 가지를 보시면
이렇게 어떤 구조의 ASR 네트워크건 다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쉐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미리 좋은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학습을 해두면 음성인식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지도 학습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음성 텍스트 페어가 아니고 음성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텍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오디오 데이터만 가지고 ASR을 학습하는지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가 그 예시로 다른 논문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아마 음성을 하시는 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웨이브 투백 2.0이라는 그 논문에서 나오는 학습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지도 학습은 이 웨이브 투백 2.0의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세 가지 스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단순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단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의 가운데 보면 회색 네모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디오를 일부 지워서 트랜스포머를 통과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지워진 부분은 저렇게 회색처럼 이상한 오디오가 나올 텐데 저 부분의 피처를 그 주위에 있는 오디오를 가지고 가운데 있는 피처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 방식을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오랫동안 기다려서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는 마치 사람이 좀 오디오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과 좀 비슷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자기지도 학습도 제가 뭐 장점만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단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텍스트 레이블 없이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웜업 스케줄러, 아마 뭐 뉴럴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방법인데 웜업 스케줄러를 잘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웜업 스케줄러는 학습 초기에 러닝 레이트를 아주 작은 값부터 천천히 끌어올리는 방식으로서 학습을 시작할 때 좀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음성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가 섞여서 그 자기지도 학습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지도 학습이 망가질 위험성이 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보이스 액티비티 디텍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그 스피치가 아닌 오디오는 버리고 오로지 스피치인 오디오만 남겨서 자기지도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기지도 학습을 설명드릴 때 저희가 좀 큰 모델을 학습하는데 데이터를 많이 넣고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큰 모델을 학습할 때 데이터를 많이 넣어도 빨리 저희가 결과를 얻어볼 수 있도록 그 멀티노드, 멀티 GPU 학습 기법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지도 학습으로 만든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학습하게 되면 이 인코더만으로 인식기가 그냥 자동으로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를 아직은 한 번도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자기지도 학습으로 학습을 하고 여기서 학습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CTC나 AED나 RNN 트랜스듀서에 넣어서 텍스트 데이터가 같이 있는 음성 데이터와 같이 지도 학습을 통해서 다시 인식기를 좀 학습을 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그 자기지도 학습을 할 때 썼던 텍스트가 없는 오디오 데이터보다 훨씬 적은 양의 스피치 텍스트 페어 데이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성능의 인식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자기지도 학습의 성능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이 장표를 가져왔는데요. 가운데 파란색은 일단 무시하셔도 되고 왼쪽에 초록색과 오른쪽에 노란색을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초록색은 오로지 지도 학습만으로 학습한 모델의 인식 성능이고 맨 왼쪽에 노란색은 그 자기지도 학습과 지도 학습이 같이 들어갔을 때의 성능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희 팀 내부에 있는 인식 결과를 외부에다 공개하기는 어려워서 이 웨이브 투백 2.0 논문에 있는 결과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요. 보시면은 자기 지도 학습을 해서 음성 인식기를 학습하면 그렇지 않은 음성 인식기에 비해서 성능이 훨씬 좋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듯 그 자기 지도 학습을 사용하게 되면 데이터 전사에 큰 공수를 들이지 않고서도 좋은 음성 인식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엔드투엔드 음성 인식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제가 다시 마이크를 민규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다시 올라왔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각각 맡은 부분들이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따로 이제 설명드릴 거고 나중에 또 한규님이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사용자의 마음을 이해하여 좀 더 나은 인식 결과를 제공하는 언어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 모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준비한 음성 샘플이 있는데요. 한번 먼저 들려드릴게요. 뇌출혈. 너무 짧아서 듣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뇌출혈. 잘 들으셨나요? 이게 아마 어느 정도 들리긴 하실 텐데 너무 이렇게 짧아서 확실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내추럴 커피 한 잔 나왔습니다. 잠깐만.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뇌출혈. 제가 하면 다 이렇지. 아까 짧게 들려드린 그 음성이 약간 내추럴 혹은 내추럴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보통 내추럴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한 아주 다른 단어지만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어서 이 단어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이걸 돌려드리면 내추럴 커피 한 잔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뒷부분까지 들으면 이게 좀 앞부분만 들었을 때 헷갈린다 하더라도 이 뒷부분의 그 정보를 통해서 앞부분의 단어가 내추럴이었구나 하는 것을 들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앞뒤 문맥이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더 잘 들린다.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같은 소리도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한 예시였습니다. 내추럴 커피 한 잔 나왔습니다.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제 음성 없으니까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이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채워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서 설명해 주신 E2E 음성 인식으로는 알기가 어려운 문법이나 단어의 빈도, 문장 구조, 그리고 앞뒤 문맥이나 배경 지식까지 이해하여 인식 결과를 좀 더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모델을 말합니다. 언어 모델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패턴을 학습하는 모델이므로 그 음성 데이터가 없이도 텍스트 데이터만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입니다. 음성인식 모델에서 쓰이는 데이터의 관계를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크게 오디오와 텍스트 데이터로 나눌 수 있고요. 여기서 오디오와 텍스트 데이터가 동시에 존재하는 오디오 텍스트 페어 데이터의 경우는 이제 음성인식 모델의 슈퍼바이즈 러닝에 쓰일 수 있고요. 텍스트가 없는 오디오만 있는 데이터는 아까 앞에서 설명해 주신 자기지도 학습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디오가 없는 텍스트만 있는 데이터는 언어 모델 학습에 쓰이는데 사실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이런 오디오가 없는 텍스트 온리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엄청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언어 모델을 만들어서 음성인식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언어 모델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 모델이 학습하는 것은 결국 이제 텍스트 시퀀스에 대한 확률 분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패턴의 텍스트들이 학습 데이터에 많은지를 학습하여 여러 가지 예측을 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어 모델은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뉘어서 학습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입니다. 이것은 어떤 단어나 글자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전까지 나왔던 텍스트를 활용하는 방식이고요. 여기 예를 들면 C, L, O, V까지 나온 다음에 A가 나올 확률을 계산해서 학습을 하고 추론을 하는 것이 이런 형태의 오토 리그레시브 형태의 모델이고, 주로 이제 N그램이나 최근에 이제 챗GPT나 이런 걸 통해 아주 핫하게 된 GPT 계열의 모델들이 이런 구조의 언어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바이디렉셔널 구조의 언어 모델이 또 있는데요. 이 구조의 모델은 어떤 단어나 글자를 예측하는데 그 전에 나왔던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온 텍스트까지도 같이 활용하여 예측을 하는데 활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예시로 CLO 나오고 그 뒤에 A가 나왔을 때 그 중간에 껴있는 부분이 V일 확률을 예측하는 식으로 학습과 추론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의 모델은 과거에 이제 LSTM으로 구현됐던 엘모라는 모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역시나 최근에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버트 계열의 모델들이 바이디렉셔널한 언어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음성인식에서는 LM을 쉘로우 퓨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식 결과에 도움을 주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음향 모델로 표현되는 AEM 역할을 하는 E2E 모델과 언어 모델의 역할을 하는 LM의 확률을 합쳐서 빔서치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빔서치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신다고 가정하고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빔서치에서 이제 쉘로우 퓨전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한 구조의 LM만 활용할 수 있고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어떤 시퀀스 Y에 대한 확률을 조건부 확률을 통해서 여기 식에 보이시는 대로 여기 보이시는 썸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쉘로우 퓨전은 AM과 LM의 점수를 같이 이제 더해가지고 인터폴레이션해서 최종적인 음성인식 점수를 계산하는 것이고요. 이 점수로 빔서치의 스텝을 한 단계 한 단계 하면서 가장 점수가 높은 경로를 패스를 찾아서 최적의 결과를 구하는 것이 쉘로우 퓨전 방식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LM이 빔서치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시를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앞에 인식 결과가 사용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네이버, 그리고 이제 네이버 땡땡땡이고 그 다음 땡땡땡 부분을 예측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이 비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AM이 예측하는 후보 단어들의 확률 값이고, 오른쪽은 LM이 예측하는 후보들의 확률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M은 음성 신호만 보고 정답이 이제 클로바일 때 클로바를 예측할 수도 있겠지만, 발음이 비슷한 다른 단어들도 같이 예측을 해서 그 단어들에 비해 그 확률값이 낮게 되면 예측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클로바가 사실 정답이지만 가장 높은 AM 확률을 가지진 못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LM을 같이 쓰게 되면 앞에서 나왔던 텍스트들에 의해 그 다음으로 예측되는 후보들이 문맥과 문법을 맞춰서 이제 후보들을 예측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AM 확률은 높지만 LM 확률은 0에 가까우면 클로버나 그래봐 뭐 이런 것들보다 LM과 AM 확률이 동시에 높은 클로바가 정답으로 예측될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것이 LM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LM이 없으면 아무래도 문맥이나 문법을 꽤 많이 틀리는 결과를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LM에 빔서치를 붙일 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저희가 이제 맞닥뜨리게 됐는데요. 빔서치의 특성상 AM과 LM의 토큰 단위가 같아야 하는데 이제 그 단위가 다른 경우는 쉘로우 퓨전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AM은 글자 단위로 학습을 하고 LM은 단어 단위로 학습을 해야 그 성능이 가장 좋은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그 빔서치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LM을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AM 단위에 맞는 글자 단위의 LM과 성능이 좋게 나오는 단어 단위의 LM 두 개를 학습을 해서 단어가 끝나기 전에는 글자 단위의 LM으로 서치를 하고 단어가 완성되면 단어 단위 LM으로 치환시켜서 이 성능을 더 개선을 했는데요. 그림으로 보시자면 이제 빔서치를 할 때 이제 클로바라는 어떤 단어를 빔서치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가 완성되기 전에는 그 글자 단위의 LM을 여기 위천자 C로 표현되는 게 이제 글자 단위 LM인데, 그 글자 단위 LM 점수를 계산하다가 단어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글자 단위 LM을 지우고 단어 단위 LM으로 치환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LM을 빔서치에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성능 개선을 관찰을 했었는데요. 아까 이제 한규님이 보여주신 그 데이터와는 똑같은 테스트 데이터에서 관측한 이제 성능이고요. LM을 안 쓴 파란색 막대 대비 아까 이제 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인 N그램이나 트랜스포머 GPT 계열의 모델을 썼을 때 성능이 더 개선되는 것으로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네이버 엔드투엔드 음성 인식 모델에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부가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클로바 노트의 실제 사용 사례를 하나 먼저 소개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인식률이 기대보다 훨씬 좋아서 깜짝 놀랐지만 고유명사나 어려운 단어가 인식이 잘 안 돼서 아쉬웠다는 어떤 블로그의 리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런 특정 사람의 이름이나 단어들 이름의 단어 같은 경우는 클로바 노트에도 실제로 좀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전문 용어들을 미리 학습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걸 미리 알 수가 없으니까 미리 학습 데이터에는 없었지만 이런 단어들이 미리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이걸 활용해서 인식을 잘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키워드 부스팅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주요 단어들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서 그 빔서치 과정에서 이 단어들에 대한 점수를 부스팅해주는 그런 방식이고요. 키워드들은 미리 그 글자나 단어 단위의 토큰 단위의 트라이로 만들어둔 뒤에 사용을 하게 되고 빔서치를 하면서 저기 보시는 이 키워드 트라이라는 것을 같이 서치하면서 이 트라이 상에 이 경로가 겹쳐진다면 점수를 더해주는 방식이고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cat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점수를 더 더해줘서 이 단어가 더 음성 인식 결과에 잘 나오게 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작년 국제 음성학회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키워드 부스팅을 쓰는 경우에 대한 성능 분석을 해봤는데요. 클로바 노트 저희 이제 클로바 노트 내부 데이터 성능이고요. 정확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리콜에 대한 유의미한 성능 향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리콜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그 나온 키워드 대비 얼마나 이거를 많이 인식 결과에서 등장시켰냐에 대한 수치로 볼 수 있고 리콜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은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키워드들이 더 많이 인식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프리시전은 조금 약간 낮아졌는데 이게 이제 부스팅을 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좀 더 이제 등장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F1 스코어가 증가를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술은 바로 클로바 노트에 적용이 되었는데요.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자주 쓰는 단어를 입력해두면 인식 결과가 이 단어들이 부스팅되어 좀 더 잘 인식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자가 평소에 주로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서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단어를 여기 등록을 해둔다면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클로바 노트에서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녹음 중에 주요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메모에서 저희가 딱 자동으로 키워드를 추출해서 그거를 음성 인식에 부스팅에 씀으로써 그 단어들이 음성 인식 결과에 더 잘 나오게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주요 단어를 등록하지 않아도 메모 내용을 분석해서 키워드를 추출해 부스팅 해주는 기능이라서 메모를 많이 쓰시는 사용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사용자 후기에서도 사실 이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은 인식이 안 됐던 아까 그 고유명사들과 사람 이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메모에 관련 내용을 추가했더니 올바르게 인식됐다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개발자로서 이런 순간에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끼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능으로는 인식 결과의 가독성을 향상시켜주는 다양한 후처리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인식 결과에 구두점을 추가시켜서 문장을 분리해주고 영어 인식 결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 대문자로 바꿔준다거나 그리고 디스플런시 영어로는 디스플런시 혹은 필러월드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간투어 이제 표현 의미가 없는 소리나 반복되는 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함으로써 가독성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제 영어로 예를 들었을 때 이런 후처리 기능에서 이제 대문자인 경우 대문자로 바꿔주고 구두점을 찍어주고 디스플런시를 제거해줌으로써 후처리가 되지 않은 글보다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지면서 한눈에 이제 키워드나 어떤 주요 문장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델은 이제 저희는 이제 다국어 버트 기반의 모델을
활용하여 각 토큰별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각 토큰별로 다음이 구두점이 오는지, 대문자로 바꿀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 토큰이 디스플런시에 해당하는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후처리 모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예시에서 보실 수 있으지 일반 음성인식 텍스트에서 구두점이 필요한 위치에는 토큰 뒤에 구두점을 또 실제로 추가하고 대문자가 필요하면 치환을 하고 디스플런시를 제거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엔진은 특별히 더 빠르고 효율적인 리소스 사용을 위해서 패러럴한 구조의 디코딩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그 플로우를 살펴보면 서버로 음성 파일이 입력이 되었을 때 이것을 1차적으로 엔드포인트 디텍션, EPD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적절히 여러 개의 세그먼트로 분할을 하고 각 세그먼트를 멀티 프로세싱을 통해서 한 번에 인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각 프로세스에서 빔서치는 C++ 기반의 멀티스레딩 디코더를 구현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패러럴 디코더로 더 빠르게 처리해서 사용자가 체감하는 레이턴시는 훨씬 짧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스템 구성에 대한 정보는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또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소개드릴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타임 얼라인먼트와 컨피던스라는 이제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타임 얼라인먼트란 이제 음성 인식 결과의 각 단어들이 음성에서 어떤 위치에서 나온 건지를 매핑해서 사용자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 한규님이 설명해 주신 CTC 모델이 여기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각 시간별로 어떤 토큰이 나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활용하면 단어별 음성에 대한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실시간 자막이나 동영상 편집에 이 기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피던스란 말 그대로 모델이 이 음성 인식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느냐를 나타내는 정보이고, 이 값은 음성 인식 모델의 로그 확률, 각 토큰별 로그 확률을 평균을 내고 익스포넨셜 함수 값을 취한 값으로 자체적으로 이 값이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지 못하면 노이즈로 판별시켜주는 기능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또 다시 한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너무 많이 교체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의 엔드투엔드 인식기는 다국어 동시 인식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클로바 노트를 써보셨으면 거기서 인식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걸 아실 텐데요. 저희가 한국어 인식기랑 영어 인식기도 제공을 하고 있지만 한국어, 영어를 동시에 인식하는 기능도 클로바 나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한국어, 영어를 동시에 인식하는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매번 한국어랑 영어를 스위치하지 않고 한국어, 영어를 그냥 세팅을 해놓고 어쩔 땐 한국어로 인식하고 어쩔 땐 영어로 인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좀 편의성에서도 좋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한국 사람이랑 영어를 구사하시는 분이 같이 대화를 하더라도 동시에 인식이 한국어랑 영어를 동시에 인식 가능해서 실용성 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이버 인식기는 서비스 맞춤형 음성 인식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전문성이 필요한 도메인의 인식을 위해서 저희가 그 전문적인 도메인을 위해서 인식기를 따로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제로는 이제 의료 도메인을 인식하기 위해서 만든 보이스 EMR 인식기가 있고, 뭐 숫자나 브랜드명 같은 거를 좀 잘 인식할 수 있는 쇼핑 라이브 전용 음성 인식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숫자나 주식 트레이드 종목명 이런 거를 인식하도록 저희가 만들어낸 미래세테우 전화 상담 전용 인식기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자본 환경에서 좀 강인한 인식기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오그멘테이션 적용해 왔는데요. 실제 소음 환경을, 실제 저희가 음성 인식기를 사용하는 환경에서의 소음 환경을 최대한 시뮬레이션해서 음성 인식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반 배경 잡음이나 채널 잡음이나 혹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논문에서 발표되었던 오그멘테이션 기법들을 엔드-투-엔드 ASR에 적용해서 훈련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인식기는 실제 저희가 클로바 노트에서 뭐 잡음이 포함돼서 쿼리가 들어오더라도 제대로 된 인식 결과를 잘 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방금 저랑 민규님께서 같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네이버 클라우드의 엔드투엔드 인식기가 어떤 서비스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장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클로바 노트입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클로바 노트를 써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클로바 노트는 음성 회의록 서비스로서 저희가 방금 소개해드린 엔드투엔드 인식기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클로바 노트는 비단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화자 인식, 키워드 추출, 회의록 요약 등의 여러 가지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로바 노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랑을 하자면요. 저희 클로바 노트는 여기에 작성된 대로 여러 가지 수상을 한 이력이 있는데요. 애플 앱스토어에서 오늘의 앱에 선정된 적도 있고 구글 플레이 베스트 오브 어워즈에서 2021년에 이관왕을 수상하기도 했고 22년 11월 기준으로는 300만 다운로드 달성할 정도로 굉장히 핫한 음성 딕테이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식기는 클로바 케어콜이라는 서비스에서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클로바 케어콜은 독거노인 1인 가구 돌봄 전화 서비스로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AI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분들께서도 저희 케어콜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시고 피드백도 굉장히 좋다고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인공지능 개발자 하기를 정말 잘하지 않았나 이런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사회에 공헌하는 기술을 많이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식기를 네이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다양한 동영상 자동 자막 서비스에 넣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제로는 비타, 위버스 그리고 쇼핑 라이브가 있고요. 참고로 여기 예제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직접 녹음한 동영상을 비타에 넣어서 인식을 해본 결과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해보시면은 아실 수 있지만 여기서 생성해주는 자동 자막이 꽤 타임 얼라이먼트도 잘 맞고 인식 결과도 꽤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이버 뉴스에서도 네이버 동영상 뉴스에서도 음성 인식을 사용해서 자동 자막을 생성하고 있고 오디오 클립에서도 역시 음성 인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동 자막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오디오 클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본 책에 텍스트 스크립트가 있으니까요. 도서의 텍스트 스크립트와 음성 인식 결과를 비교해서 자동으로 얼라이먼트를 수행해서 마치 자막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저희 인식기 가지고 여러 가지 B2B 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B2B 서비스로는 미래에셋대우의 고객 상담 ST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의 보이스 EMR 음성인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이런 B2B 서비스는 저희 협력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B2B 서비스를 할 때 고객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네이버 인식기 진짜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좋은 인식기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 말고 다른 문제들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대략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인 디코더나 서빙 구조를 사용해서 저희가 서비스하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빠르게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주요 고민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어려운 음성인식 도메인에 대해서 음성인식기를 서비스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음성인식기 아무래도 자동으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음성인식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데요. 음성인식 오류를 자동으로 고쳐주는 교정 모델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화된 인식 모델도 언젠가는 저희가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수집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수집은 저희가 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일인데 데이터 수집과 전사를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할 수 있을까도 꼭 고민해야 되는 문제이고 저희가 지금 한영 동시 인식을 서비스하고 있는데 한영 말고 다른 언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언어를 동시에 인식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효율적인 모델을 학습할 수 있게 해서 더 적은 GPU로 더 빨리 음성인식 모델을 학습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겠고요.
다들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